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목표가 오로지 돈인 사람들. 그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수없이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법을 어기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의 목숨값을 남겨진 피부치에게 주기는커녕 자신들의 물욕만 채운 사람들. 저의 시부모님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야, 월급, 보험료?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잘한 것이 뭐가 있냐? 애를 걱정 없이 낳기를 했어. 아들을 낳았어. 지질이 복이 없으니 네 남편까지 잡아먹은 거 아니냐? 너야말로 내 아들 살려내. 살려내라고! 왜 네 놈이 꼰지를 거냐, 어? 네 놈이 아비를 신고라도 할 거냐고! 이 망할 것이 부모 가게 망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는구나. 왜 내 아들을 잡아요? 애가 이렇게 융통성 없는 애가 아닌데 지철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너는 왜 쓸데없이 나서서 네 남편까지 혼나게 만드는 게야? 그냥 못 본 척 입 꾹 다물고 있으라니까.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시간들. 새해에는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었어요. 저의 남은 인생에 시댁과 겪었던 몇 년 동안의 고통스러웠던 시간 같은 것은 제발 없게 해달라고. 그 시간들이 모두에게 돌덩이처럼 단단한 응어리로 화가 끓어올라 쉽사리 꺼지지 않는 불길로 오랜 시간 남아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희 식당은 남편의 수타면과 형님이 특허낸 짬뽕 시리즈로 제법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맛집입니다. 남편이 자신만의 중식당을 창업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신혼 초에는 저희도 시부모님의 중식당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댁과 관계를 끊고 왕래를 안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요. 시댁은 예전부터 수타면으로 유명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게다가 다혈질의 엄청난 구두쇠입니다. 얼마나 구두쇠 분들이냐면 자식들에게 수타면 기술을 전수해주면서도 로열티 개념으로 월급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하고 기술을 가르쳐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작 짬뽕 레시피를 개발한 형님에게는 이런 한 장의 사용료도 지불한 적이 없었어요. 참으로 요상한 그분들만의 계산법이었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도 당연히 한 푼도 보태주시지 않았어요. 남편과 제가 벌어놓은 돈 1억 5천만 원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작은 전세 아파트를 마련했죠. 시댁은 아주버니와 남편 막내 아가씨가 있었고 남편은 둘째였는데 온 가족 모두가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입소문을 타고 맛집으로 알려져 항상 돈을 긁어모으는 집이었습니다. 당연히 식당은 항상 바빠서 저 또한 결혼하고 식당에 불려나가야 했죠. 저의 직업은 영양사였는데 결혼을 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남편과 창업을 하려고 쉬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홀에 나가 바쁜 일손을 도왔어요. 그렇게 도와드린다고 한 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월급은커녕 용돈조차 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부모님께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나와서 도와주는 것을 생색낸다며 타박만 하셨어요. 늙은 시부모도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온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지. 건강한 몸으로 늙은 시부모 도와주는 것이 그리 생색낼 일이더냐. 시아버님이 월급을 안 주셔도 무급으로 몇 달간 참아가면서 일을 해나갔어요. 어차피 남편이 창업을 하면 혼자서는 이끌어갈 수 없었기에 제가 홀에서 일을 배워 나가는 것이 더욱 유리하리라는 약간 계산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는 저희의 당초 계획보다 빨라졌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의 양심 없고 고객들을 우롱하는 영업 방식의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식당이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상황에 시부모님의 욕심은 날로 커져만 갔었는데요. 장사가 잘 되면 사람이 고마운 줄을 알고 베풀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인데 시부모님은 그런 점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고 게다가 구두쇠 성격이 더해져서 손님들이 남기고 간 김치나 단무지 등을 재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홀에서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늦게 알았는데 형님과 아주버니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하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주방 쪽에서 시모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형님을 나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닦다 말고 행주를 들고 사건의 현장에 가보았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니 형님이 손님들이 남기고 간 춘장과 김치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모두 버리는 것을 시모가 본 모양이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꽉 막힌 게야? 내가 이런 건 세 통에다 모아두었다가 쓰라고 했잖니. 너 시애미 말이 우스운 게냐? 그렇게 다 버리다가는 버리는 값이 더 많이 나올 게다. 이건 음식값에 포함이 된 거고요.
어떻게 비위생적으로 남은 걸 재활용해요? 그건 손님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때 주방에서 이 집 남자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시아버님이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다. 우리 입으로 말 안 하면 손님들도 알턱이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게야? 형님에게만 호통치시는 시부모님께 아주버니가 나서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편을 들자 시부모님의 언성은 더욱 높아졌죠. 여기에 남편까지 양심적으로 음식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이 아니라면서 편이 나뉘자 시부모님은 침까지 튀어가면서 일장 연설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장사를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아는 체를 하는 게야. 시방 애미가 늙었다고 괄시하고 무시하는 게냐. 남들도 다 이렇게 하면서 아끼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아직까지는 내가 사장이니 내 말대로 하거라. 시아버님의 사장 말을 들으라는 마지막 한마디에 모두가 불만이 가득하지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각자 하던 일을 마무리하러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세상에 악덕 음식점 사장이 남은 음식을 재활용한다는 소리를 들어보긴 했지만 정작 시부모님이 그런 비양심적인 방법을 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저는 영양사로서 음식을 다루는 사람은 청결과 위생,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것, 손님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박힌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시부모님의 비양심적인 영업에 혀를 내둘렀던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시부모님은 봄날 한시적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플래카드를 내세웠습니다. 바로 석 달 동안 현금 결제하면 짜장면이 3,000원이라는 한시적 이벤트였죠. 그렇잖아도 스타면으로 쫄깃한 면발을 맛본 손님들은 더 자주 찾으며 현금 결제를 하였고 카운터 포스기 안에는 평소 카드 영수증만 있던 공간에 많은 현금 다발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한창 봄꽃 축제가 한창이었던 시기라 공원 쪽 큰 대로변에 가까이 있었던 식당은 가족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더욱 붐볐던 때였습니다. 주말에는 줄을 설 정도로 많은 손님들로 흥한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가씨가 시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이렇게 현금으로 들어온 수입은 매출 신고 안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치? 그러냐? 생각해보니 네 말이 맞다. 우리가 말 안 하면 누가 알겠어. 그 소리에 옆에 서 있던 제가 기겁하면서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그건 탈세예요. 나중에 들통나면 가산세가 폭탄이라고요. 그러자 아가씨는 저를 째려보며 그럼 자기가 지금 탈세를 하라고 조정하고 있는 거냐면서 멀쩡한 사람을 범법자 취급을 한다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지랖이 하늘을 뚫겠다면서 하던 일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시끌벅적한 소리에 주방에 있던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나왔고 상황을 들은 아주버니와 남편은 당연히 정직하게 신고하자고 했죠. 하지만 시아버님은 눈을 부릅뜨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것들이 제정신인 게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세금을 더 내? 쥐애야, 너는 석 달 동안 현금 매상은 누락시키고 신고해라. 세상에 탈세라뇨. 아버님의 단호한 말씀에 저는 남아있는 일말의 희망조차 모두 꺼져버리는 것을 느꼈어요. 역시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양심이라고는 일할 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이건 아니라며 남은 음식물 재활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매출 누락까지 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영업행위라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만 입 닫으면 모를 줄 알지만 세상에는 비밀이 없으니까요. 제가 설득을 하니 남편 또한 거들며 나섰죠. 그것이 시부모님이 화를 부추긴 모양이었습니다. 모래알 만큼의 양심도 없는 분들에게 양심 있는 행동을 하라고 했으니 역정이 났을 수밖에요. 급기야 카운터 데스크를 내리치면서 시아버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것들이 무얼 안다고 시방 나를 훈계하는 거냐? 왜 시부모가 장사하는 것까지 참견하는 게야? 너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 이 사람 말이 맞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더럽게 남은 음식 재활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매출 누락까지. 아버지 돈 많이 버셨잖아요.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장사하면 언젠가는 손님들도 다 알게 되고 우리 식당은 얼마 못 가 문을 닫게 될 거라고요. 남편의 더럽고 비도덕적이라는 말에 다혈질인 시아버님이 남편의 뺨을 후려치면서 소리치셨습니다. 왜 니놈이 꼰지를 거냐? 니놈이 애비를 신고라도 할 거냐고. 이 망할 것이 부모 가게 망하라고 아예 고사를 지내는구나. 왜 내 아들을 잡아요? 애가 이렇게 융통성 없는 애가 아닌데 지처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너는 왜 쓸데없이 나서서 네 남편까지 혼나게 만드는 게야? 그냥 못 본 척이 꾹 다물고 있으라니까.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귀싸대기까지 날리자 시모는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제가 원흉이라고 했어요. 아가씨까지 거들며 고고한 척 혼자만 세상 바르게 사는 척하지 말라며 비아냥대었죠.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법 지켜가면서 양심 지키며 돈 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고요. 시부모님과 아가씨의 말이 안 통하는 이상한 논리에 남편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속에 꼭꼭 담아놨던 시부모님의 추악한 일화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값을 아끼려고 옆집 통에 갖다 버리는 것을 발견했을 때도 시모가 손님들 요리 나갈 때 양이 너무 많다며 조금씩 덜어놓고 내간 것을 봤을 때도 못 본 척 넘겼다는 남편. 시모가 동네 통장을 할 때 독거노인분들 나누어줄 김장김치와 쌀을 빼돌렸을 때도 시아버지가 배달기사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보험금을 일부만 주고 빼돌리는 것을 목격했을 때도 부모님이니까 이해하려고 했다는 남편의 말들이 이어졌죠. 그냥 구두쇠인 줄로만 알았던 시부모님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자 이건 아무리 시부모님이지만 양심이 정말 벼룩에 간 만큼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하지도 않은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양심을 버리고 사시는지 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섭섭했다는 마지막 말 한마디. 남편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주방에서 반죽이나 배우면 될 일이지 비싼 등록금 없애가면서 쓸데없는 대학을 왜 가냐고 했다죠. 그래서 남편은 직접 아르바이트를 내서 등록금을 마련했고 4년 내내 장학금을 타기 위해 코피 터져가며 밤새도록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두 분 돈도 많이 버셨잖아요. 제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세요. 보세요. 두 분 곁에 누가 남아있나. 아프면 걱정해주는 친구분 하나 없으시고 도와주는 친척분 하나 없으시잖아요. 좀 사람답게 사시라고요. 급기야 조언까지 하고 나서자 시아버님은 주먹을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당장 나가라는 노성이 터졌습니다. 옆에 계신 시모도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남편을 비난했죠. 애가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네가 여자를 잘못 만나서 아주 세뇌를 당했구나.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어디서 부모한테 베풀라 말라는 거야? 네가 아직까지 먹고 입고 학교 잘 마친 것까지 다 부모 덕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희는 독하지도 못하고 융통성도 없는 벽창호들이라 양심만 찾다가 성공하기는 글렀다며 혀를 차셨죠. 그 모든 것이 고고한 척하는 저 때문이라며 손가락질하며 비난하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보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까지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얍삭하지 못한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바른 양심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두 분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신 것 같네요. 양심과 바꾼 돈의 노예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의 손을 잡고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는 아가씨의 잘난 척하지 말라는 비꼬는 소리와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평생 집 한 채도 없이 살 거라며 악담을 퍼붓는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시모는 너희들이 나가봤자 뭐 해먹고 살겠냐면서 아버님께 무릎 꿇고 싹싹 빌라면서 불러대었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시아주버니가 따라 나와 붙잡고 설득을 하셨어요. 너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못 이기는 척 잘못했다고 하고 조금만 더 버텨. 아버지 저러시는 거 한두 번이야? 물러나시면 그때 우리끼리 정직하게 운영하자. 어? 하지만 남편은 차라리 막노동판에서 막노동을 하는 것이 속이 편할 것 같다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은 적어도 내 남편만은 정직하고 양심 바른 사람이라 참 존경스럽고 결혼 잘했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세상에는 비열한 방법의 장난질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고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으니까요. 적어도 우리만큼은 정직하게 살고 마음을 담아 음식을 만들다 보면 손님들도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정직한 맛으로 평가받으면 될 일이었죠. 그렇게 고생한 만큼 평가받고 평가받은 만큼의 수익을 얻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야 두 다리 쭉 뻗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잘했다고 등을 두들겨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의 정의감 때문에 남편까지 시부모님한테 등을 치고 나온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기 잘했어.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못 본 척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함께 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자기 혹시 나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지? 아니야. 예전부터 우리 부모님 저럴 때마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적이 많았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욕심이 더 커지신 것 같아. 그동안은 부모님이니까 모른 척하고 허물을 덮어드렸던 건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을 보니 더 이상은 나도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더라고.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것이 낫지. 그런데 창업하려면 더 모아야 하는데 어떡하냐. 휴. 남편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 같다는 걸 알고 다소 안심이 되었어요. 그러고는 자금이 부족하면 작게 시작하면 된다며 정부 지원금을 알아보자고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던지라 저희가 싹싹 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남편까지 자식 취급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어떻게 끊겠나 싶었죠. 저는 시부모님을 안 보고 살 수 있겠지만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이잖아요. 하지만 일단 제 입이 석자라 그 후로는 정부 지원금을 알아보고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 등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눈코 뗄 새 없이 바빴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금은 중식당을 창업하는 것에는 거의 지원금이 없어서 실망을 했죠. 신용대출도 금리가 비싸서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알아봤는데 실망만 잔뜩 하고 돌아왔었네요. 시부모님 식당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나와버렸으니 반죽할 사람과 홀을 볼 사람이 없어서 난리가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아가씨가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언니, 정말 1억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두 사람이 나가버리면 홀은 누가 보고 반죽을 누가 냐고요. 당장 와서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라고요. 그럼 못 이기는 척 받아주실 것 같으니까. 아가씨, 제가 왜 홀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데요? 사람 고용하면 되죠. 저 그동안 무보수로 봉사해온 거 모르세요?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돼서 무임노동은 안 되겠네요. 단칼에 거절을 하자 아가씨는 그렇게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끊어놓아야 속이 시원하겠냐며 독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더 이상은 무임노동은 못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거절을 하자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서 부모님께 용서를 빌며 주방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빌어야 하냐면서 지금은 주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아가씨한테 남편이 너라도 잘못된 것을 왜 부추기냐고 했다가 답 안 나오는 말싸움만 지속했더랬죠.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니까 찾아뵙기는 할 거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에 시모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돌아와서 아버지께 싹싹 빌려면 다그쳤지만 남편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시모는 저희를 무시하는 말로 상처까지 주었죠. 네 것들이 돈도 없고 딸랑 반죽 기술만 배웠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잔말 말고 당장 들어가서 아버지께 빌어라. 부모니까 자식들 모두 끌어안고 장사하는 거지. 너희는 부모 덕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줄이나 알아. 그의 남편이 더욱 화가 나서 부모님 그늘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습 보여주겠다며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시모는 헛웃음을 치며 기회를 주는데도 제 발로 걷어찬다며 2번 다시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고 후회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 통화 이후로는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죠. 시부모님은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분들이지만 그래도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좀 남다르실 줄 알았는데 자식들이 자신들의 그늘이 아니면 제 밥그릇도 못 찾아 먹을 무능한 사회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네요. 잘한다 하며 자신감을 업시켜 주시던 친정 부모님들과는 너무나 다른 시부모님이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당해왔던 말들이라 그리 놀라지도 않더군요. 하지만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해 보였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겠다며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공사 현장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공사 현장을 나가는 남편. 안쓰러우면서도 듬직한 것이 정말 이 남자라면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시부모님의 억압적인 교육관이 오히려 남편을 잡초처럼 자라게 했는지도 모르죠. 다음 날부터 공사 현장에서 험한 일을 하는 남편의 몸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보였고 허리가 아픈지 파스를 붙여달라고도 했어요. 싸한 파스를 붙여주면서 솔직히 처음으로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네요. 아이고야, 삭신이 쑤시네. 내가 몇 년 동안 그 힘든 반죽을 해와서 노동에는 자신 있다고 했는데 또 그거와는 다르네. 남편의 말에 저는 이러다가 창업도 하기 전에 몸 다 버리겠다며 그냥 다른 식당 일을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래도 공사장 일이 일당도 세고 마음만은 편하다면서 웃어넘기더군요. 그래도 남편의 마음은 편하다는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저도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형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방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시래? 서방님 실력이면 중식당 창업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짬뽕 육수는 내가 책임질게. 물론 시부모님한텐 비밀이야. 내가 요즘 틈틈이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고 있는데 해물 맛이 더욱 진해서 칼칼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딱이거든. 형님의 그 말에 없던 용기도 생겼고 말씀만으로도 든든하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 주 주말에는 친정아빠의 생신날이 되어 저녁을 먹으러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각지도 않던 큰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그날 남편은 생전 처음 받아본 호의의 눈물까지 글썽거렸답니다. 아빠는 생신상은 무슨 생신상이냐며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밥이나 먹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백화점에 가서 등산을 좋아하시는 두 분께 시원한 여름 등산복을 준비했죠. 생신날 아침 일찍 온 저에게 엄마는 시부모님 식당에 안 나가보고 와도 되냐고 물으시더군요.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대충 일하는 사람들 있으니 괜찮다고 둘러대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남편이 케이크를 사들고 오자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엄마가 남편의 팔뚝과 손등의 멍들을 보시고서는 꼬치꼬치 물으시는 바람에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그동안의 상황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모두 들으신 친정부모님은 남편이 앞에 있어 시부모님 흉은 안 보셨지만 비도덕적인 시부모님의 영업 방식에 난색을 표하시는 표정이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케이크와 과일을 후식으로 먹는데 친정 아빠가 방에서 통장을 하나 들고 나오셔서 남편에게 내미셨습니다. 더 이상 애먼데서 몸고생하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돈 갖고 가서 자네 하고 싶은 맛으로 평가받는 정직한 중식당 해봐. 공사판에서 일할 정신력이면 잘할 수 있을 게야. 이거 공짜 아니고 빌려주는 거네. 돈 많이 벌면 이자까지 붙여서 가져와야 하네. 그래, 김서방, 이 돈은 우리가 급하게 쓸 돈도 아니고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이자 쳐서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수경아, 너 그거 잘하잖니? 누룽지 사천 탕수육. 김서방 수타면에 너의 그 탕수육이면 분명 대박은 아니어도 중박은 터질 거다. 엄마 감 좋은 거 알지? 친정부모님의 격려와 지원금에 저희는 가슴이 먹먹해져 왔는데요. 특히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어감만 받고 자라왔던 터라 친정부모님이 남편을 믿고 큰돈을 지원금으로 내주신 것에 커다란 두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서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믿는다는 말 처음이에요. 하물며 부모님한테도 못 들어본 말을 두 분이 해주시니까 말씀만이라도 큰 힘이 됩니다. 더군다나 귀한 지원금까지 주시니 제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머뭇거림에 아빠는 남편의 손에 통장을 꼭 쥐어주시면서 저의 경력과 더불어 정직한 맛으로 승부한다면 분명 성공할 거라면서 용기를 주셨죠. 저까지 가슴이 뭉클해져 왔습니다. 이 지원금이 어떤 돈인지 알았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셨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두 분이 과소비하지 않으시고 맞벌이 하시면서 열심히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를 구입하셨고 은퇴하신 지금은 작은 상가의 임대료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소박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저 돈을 호화롭게 쓰시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 왔어요. 아, 이런 것이 부모로구나. 부모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말이죠. 저희는 부모님께 이 돈은 잠시 빌리는 것이니 꼭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드리겠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통장에는 1억 원의 돈이 들어있었지만 저희에게는 식당 보증금을 낼 만한 돈이었기에 충분한 보탬이 되는 돈이었어요. 그리고 신혼집을 작은 오피스텔로 갈아타고 1억을 더 만들어서 2억 정도면 작은 중식당 창업은 할 수 있었으니 흥분했습니다. 부족하면 신용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될 일이었죠. 저희는 당장 다음 날부터 머리를 맞대고 사업 구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식당 자리는 시댁과는 다소 떨어진 곳에 얻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한 동네에서 경쟁자로 영업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남편과 몇 주를 장소 물색을 하던 중 옆 동네에 한창 분양 중인 테크노파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주변의 신축 아파트 단지와도 거리가 근접해 있어서 주중에는 회사원들을 상대로, 주중에는 배달 중심으로 영업을 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이 상가 임대 말고 아예 매수하자. 둘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냥 대출 끼고 사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
주변에 전철 계획이 있어서 미래 가치가 오를 것 같단 말이야. 저의 호기 어린 말에 남편도 고심을 하더니 상가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했어요. 그 후로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잠잘 시간도 없이 바빠졌습니다. 이때까지 시부모님은 돌아오라는 전화도 없었고 저희도 저희 코가 석자였던지라 안부를 물어볼 시간도 없었어요. 마치 태풍의 눈처럼 조용했죠. 저는 제일 먼저 형님께 창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형님은 때마침 레시피가 완성이 되었다면서 기뻐해 주셨고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레시피 값은 후일에 갚겠다고 했더니 형님이 외상으로 달아놓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동서가 주겠다면 지금은 외상으로 달아놓을게. 혹시 알아? 나중에 나도 동서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지. 일단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치? 그리고 저는 형님에게 당부의 말을 했는데요. 영양사로 일하면서 음식 레시피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형님의 짬뽕 레시피도 안전하게 특허 신청을 내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또한 현재 시부모님이 사용 중인 짬뽕 레시피도 함께 신청하자고 했죠. 형님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머뭇거리셨지만 제가 일하면서 느껴보니 만약을 위해 안전장치는 많을수록 좋다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일은 제가 음식 특허 전문가를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형님과 저는 며칠 뒤 바로 특허 신청을 준비했고 전문가를 통해 접수를 시켰습니다. 형님은 머뭇거릴 때와는 다르게 신기했던지 벌써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형님 아직 멀었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두고 보세요. 나중에 이 레시피 특허가 형님한테 든든한 보험이 될 테니까요. 시부모님과는 다르게 형님네와는 서로를 더 챙겨주면서 애틋하게 가까워져 갔어요. 형님에게 소식을 들은 아주버님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와 용기를 주면서 다독여 주셨습니다. 아주버님도 함께 일할 때보다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시고 남편을 대하는 것이 더욱 다정스러워지셨죠. 그리고 형으로서 동생을 못 챙긴 것에 대해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두 형제는 돈밖에 모르는 시부모의 품보다 서로에게 점점 의지해가며 위안을 받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이 상가 인테리어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에 저는 누룽지 사천 탕수육 레시피를 더 업그레이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매일 저녁 메뉴는 탕수육만 질리도록 먹었죠. 그래도 저희들의 꿈이 펼쳐질 날이 있기에 행복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주방 기구들과 호위 테이블 등이 들어오고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 홍보를 해야 했지만 처음에는 테크노파크 안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부터 공략하기로 했죠. 대신 온라인 광고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배달 주문이 있을 테니까요. 원래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이 있듯이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홀에서 일할 아르바이트와 주방의 직원까지 채용하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오픈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픈 기념 수건과 시루떡도 맞추어 놓고 음식에 쓰일 야채들과 재료들도 싱싱한 거로 준비해 두었죠. 형님과 아주버니는 못 오시는 것을 아쉬워하며 축하며 한을 보내주셨고 친정 부모님은 오픈 당일 축하 화분을 사들고 아침 일찍 찾아오셨습니다. 고생했네 김서방.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느낌이 좋아. 오늘 설거지는 장인어른이 책임진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고 홀은 나한테 맡기게나. 나는 오늘 줄 섬다에 한 표네. 엄마는 편한 옷에 앞치마까지 착용하시고서는 오늘 느낌이 좋다며 저희들의 긴장을 풀어주셨죠. 남편도 시부모님의 자리를 장인 장모가 든든하게 옆에 있어주니 얼굴이 다소 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점심타임부터 정말로 엄마가 예상하셨듯이 손님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능숙하게 테이블 사이를 누비는 엄마를 도와 계산하랴 테이블 치우랴 정신없이 바빴지만 행복한 비명이었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야근을 하는 사람들과 주변 아파트에서 배달 주문까지 이어져 또 한 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죠. 특히 배달의 포기에는 면발이 정말 수타면이 맞다. 짬뽕이 정말 맛있다는 평과 누룽지 사천 탕수육에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는 호평들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방문 고객들에게는 준비한 오픈 기념 수건과 시루떡을 돌렸고 신이 난 남편은 감사의 표시로 테이블마다 서비스 만두를 돌렸습니다. 물론 배달 과정에도 같은 사은품과 서비스 만두를 보냈죠. 김서방, 오늘 서비스 만두까지 아주 센스 있었어. 음식 맛도 좋은데 주인장의 후한 서비스까지 소문이 나면 두말할 것도 없어. 사람들 심리가 사소한 인정에 감동하거든.
아빠의 칭찬에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하면서도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어서 저 또한 뿌듯했답니다. 저희는 아픈 발이라 생각하며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풍경은 일주일 지나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 줄이 두 줄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한 번 드셔본 손님들이 지인들을 데리고 다시 찾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었던 거죠. 며칠만 도와주시기로 했던 부모님은 아예 매일 출근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몸살이라도 날까 걱정이 되었지만 부모님은 등산으로 다져진 체력이라 끄떡없다고 하셨죠. 식당에 못 오시는 형님을 위해 사돈어른과 조카도 함께 드시라며 여러 가지 음식을 배달로 보내드렸어요. 형님은 자신이 알려준 레시피보다 짬뽕 맛이 더 좋아졌다며 칭찬을 하셨고 누룽지 사천 탕수육은 자신이 먹어본 탕수육 중에 제일이라며 감탄을 하셨습니다. 형님한테까지 칭찬을 받으니 저희의 자신감은 더욱 충만해져 갔어요. 정해놓은 철칙을 지켰고 신선한 재료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남편은 새벽에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음식들이 아까워도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식당에선 청결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음식들이 아깝다고 건드릴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대신 일주일에 날을 정해서 먹고 싶은 메뉴를 마음껏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직원들은 저희의 말에 잘 따랐고 정신없이 바쁜 주말 근무를 할 때에는 가족들과 식사라도 하라며 식사비를 챙겨주었습니다. 저희의 진심을 알게 된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일해줬고 손님들에게 넉넉한 인심을 베푸니 그것들은 더 많은 매출로 저희에게 되돌아오더군요. 그렇게 바쁘면서 행복한 몇 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과는 여전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고 형님과 아주버니만 가끔 만나 얼굴을 보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울면서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동서 어떡하니? 그이가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있다는데. 형님은 제정신이 아니셨는지 울음 반 섞인 목소리로 겨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저희가 형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면 돌아가는 길이라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콜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오시라고 했고 저는 남편을 급하게 불러 직원들과 부모님께 식당을 부탁한다며 말을 전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놀라서 진정이 안 되는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어떻게 병원까지 운전을 하고 갔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착하신 아주버니가 형님과 남편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라고 들었던지라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제발 심한 사고가 아니기를 부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 응급실. 그곳에는 이미 도착하신 형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옆에는 시부모님의 오열하는 소리가 응급실 안에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다급히 아주버니가 누워 계신 응급실 침대로 다가간 남편이 목맨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형, 눈 좀 떠봐. 제발 아니지? 이렇게 가면 난 어떡하라고. 일어나 보라고. 형. 병원에서는 119에서부터 모든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왔고 응급실에서도 전기 충격파까지 해보았지만 아주버니는 끝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빨리 가셨는지 아무 예고도 없이 가버린 아주버니의 사고는 모든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특히 사랑하는 형님과 조카를 남기고 가셨기에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남편을 잃어버린, 그저 눈에 보이는 내내 쪽쪽 빨아대던 아빠의 다정한 손길을 잃어버린 그들의 슬픔을 감히 짐작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눈물을 억누르며 몸도 못 가누고 있는 형님을 안아주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형님의 심장이 너무 아파서 힘없이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슬퍼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도 장례식은 치러야 했습니다. 아주버니는 안치소로 옮겨졌고 장례식 절차가 이루어졌어요. 제가 형님을 부추기며 의자에 앉히는 사이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사고 경위를 따졌습니다. 형이 왜 배달일까지 했어요? 바쁘면 배달 안 된다고 하면 되었을 것을 왜 형까지 밖으로 내몰았냐고요? 네 형이 먼저 가겠다고 했다. 우리라고 큰애를 바깥에까지 돌리고 싶었겠니? 시어머님의 말에 의하면 그날따라 앱으로 주문하는 배달이 많았었고 배달이 계속 밀리다 보니 만들어진 요리는 식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아주버님이 한 바퀴만 돌고 오겠다며 식당 소유의 오토바이에 배달 음식을 가득 싣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퇴근 시간과 맞물려 꽉 막힌 차들 사이를 피해 달리다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우회전하던 중 뒤늦게 달려오던 차량과 부딪혔던 거였죠. 그 충격으로 평상복에 헬멧만 쓰고 있던 아주버니는 공중으로 날아 차도에 떨어졌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내장 파열을 일으켜 생명이 위독해진 상태였던 거죠. 사고 경위를 듣는 내내 남편은 믿고 싶지 않은 얼굴로 허망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장례식을 준비하고 진행할 사람이 남편밖엔 없었어요.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장례식을 진행시켰고 아주버니는 근처 공동묘지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공동묘지에 도착해 아주버니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시는데 아주버니의 영정사진을 보던 어린 조카가 해맑은 얼굴로 아빠와 함께 가겠다며 떼를 썼습니다. 아빠인데 지연이 아빠야. 나도 아빠 따라가면 안 돼? 아빠 따라갈 거야. 나도 갈 거라고, 형. 그 바람에 형님은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을 했고 납골당 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죠. 장례식이 끝난 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형님과 조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힘없는 형님이 어린 조카와 사돈어른까지 어떻게 부양하면서 사셔야 할지 제 일처럼 가슴이 답답해져 와서 한숨만 나왔어요. 그래도 시댁에서 어련히 살 길을 마련해주지 않을까 했었네요. 평소에 시부모님이 형님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녀와 남겨진 형님을 지원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의 오만한 착각이었더군요.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악랄했습니다. 인정머리가 벼룩의 똥만큼도 없는 잔인한 분들이었어요. 돈 앞에서는 아빠 잃은 손녀도 혼자 된 며느리도 다 필요 없는 돈밖에 모르는 악질들이었습니다. 아주버니를 떠나보내고 힘겨운 2달의 시간 동안에 몇 달 전에 신청한 특허가 승인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가물었던 저희들 가슴에 단비처럼 반가웠죠. 그리고 계속 미뤄왔던 아주버니의 사망보험금도 형님을 도와 정리해서 신청하고 왔습니다. 형님, 이 소중한 돈들이 아주버니의 목숨값이지만 지연이가 커가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 너무 슬퍼 마세요. 지연이를 생각해서라도 버티시고 살아가셔야죠. 보험금은 거의 2달이 되어갈 무렵 지급이 되었습니다. 2개의 보험에서 1억 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도 사고 합의금으로 1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으로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형님에게 시부모님이 식당 종합보험으로 가입해 놓은 것도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알아서 주시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아들을 잃었는데 그걸 제가 달라고 하기가 염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형님은 차마 그 보험금까지 받기를 꺼려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서너 달이 넘어가고 있는 동안에도 시부모님은 아주버니의 마지막 월급과 사망보험금의 일부라도 주겠다는 연락을 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형님의 생활비 걱정은커녕 손녀딸의 안부조차 묻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야, 2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형님과 손녀딸이 어떻게 사는지 연락도 안 하실 수가 있어. 그리고 아주버니 마지막 월급도 안 주시고 보험료도 얼마가 나왔건 간에 손녀딸 양육비라도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군요. 설마 돈독에 환장하신 분들이라지만 설마 손녀딸까지 모른 척 하겠냐고 말이죠. 그래도 형님과 함께 찾아뵙기는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님이 컨디션이 괜찮은 날과 저희도 식당 휴무일에 맞춰서 시부모님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출입문을 들어서니 역시나 카운터에 아가씨가 먼저 보이더군요. 형님이 먼저 잘 있었냐고 인사를 건네자 아가씨는 인사도 받지 않고는 싹수 없이 말하더군요. 뭐 뜯어가려고 떼거리로 몰려온 거야? 저기 끝방에 들어가 있어요. 엄마 아빠 불러올 테니까. 아가씨는 예전에도 싸가지가 없었지만 마치 자기가 식당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가씨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저희는 끝에 있는 조용한 룸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좀 길다 싶은 20여 분의 시간이 지나자 시부모님과 아가씨가 들어와 맞은편에 앉더군요. 마치 협상을 하러 온 듯한 입을 꽉 다문 얼굴들이었습니다. 저희도 자식들인데 어찌 저런 표정이실까 참 어리둥절했었네요. 특히 시모는 형님과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았어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형님이 어렵게 먼저 시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맘고생 많으셨죠. 저도 아이 데리고 몸도 마음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야 두 분 뵈러 왔네요. 지연이 보고 싶으시죠? 다음엔 함께 올게요. 아, 참나. 그쪽이 몸과 마음을 추스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아직 창창한 나이에 멀쩡한 남자 찾아서 재혼하면 그뿐 아닌가요? 젊은 나이에 죽은 우리 오빠만 불쌍하지. 아가씨의 막가자는 말에 형님은 당황해하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남편이 윗사람한테 그쪽이 뭐냐며 말조심하라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시아버님이 오늘 온 용건이나 말하라고 하더군요. 적대시하는 시부모님과 아가씨의 태도에 남편이 작정을 하고 물었습니다. 형님의 마지막 달 월급은 왜 안 주셨냐? 여기 식당 앞으로도 사고보험 들어있지 않느냐? 사망보험금이 나왔으면 형수님과 조카의 목도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눈을 부라리며 버럭하셨습니다. 뭐야, 월급 보험료?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복이 없어서 불쌍한 내 아들을 잡아먹은 건데 어디서 낯짝을 들고 찾아와서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그래, 이왕 말 나왔으니 따져나 보자. 처음부터 너를 만난 것부터가 잘못된 거였어.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잘한 것이 뭐가 있냐? 애를 걱정 없이 낳기를 냈어. 아들을 낳았어. 지질이 복이 없으니 네 남편까지 잡아먹은 거 아니냐? 너야말로 내 아들 살려내라고! 시모는 일어서서 형님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를 노려보면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했던 남편이 저를 만나고 나서 변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을 세뇌시키고 이간질을 한다고 몰아붙였죠. 계속 듣자니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 저도 벌떡 일어나 따졌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세요. 아주버니 돌아가신 게 왜 형님 탓이고 시자만 들어가면 모든 탓을 며느리들에게 돌리냐고요. 그리고 어린 손녀딸도 있는데 아주버니 월급은 왜 안 주시는 건데요. 그동안 형님이 만드신 짬뽕 레시피로 돈을 긁어 모으셨잖아요. 그런데도 형님한테 로열티 한 푼이라도 주셨어요? 정말 양심도 짝!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귀싸대기를 날리시는 시모였습니다. 그러고도 부들부들 이를 갈며 어디서 시건방지게 시부모에게 가르치러 두냐면서 또 한 번 치려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시모의 손을 밀쳐내며 그만하라고 소리쳤죠. 그것이 신호탄이 된 듯 시아버지와 남편이 고성이 오갔고 형님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속에 묻어두었던 서운함을 시모에게 울부짖으며 토해내더군요. 아가씨는 시모의 말에 합세해서 자식의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부모가 갖는 것이 맞는다며 검은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아가씨가 시부모님을 부추긴 듯 보였어요. 더 이상 말을 해봐야 답도 없고 소란 피워봐야 이론 한 장 내줄 것 같지도 않았는지 남편은 이제부터는 부모라고 찾아오는 일 없을 거라면서 저와 형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분을 못 이기고 씩씩거리던 시부모님이 따라 나오면서 마지막 분풀이를 하더군요. 니깐 것이 아비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지금이라도 빌지 못해. 안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도 니깟 것한테는 한 푼도 안 줄 줄 알아. 이게 다 이것들 때문이야. 이 불려우 같은 것들이 우리한테 아들들을 빼앗아 갔다고. 그냥 여기서 다 죽어버려. 이성을 잃은 시모가 형님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채면서 흔들며 죽어버리라고 악을 썼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는 형님이 시모의 손을 움켜쥐고 핥히면서 밀어냈어요. 시모는 휘청거리면서 시아버지가 있는 방향으로 쓰러졌습니다. 형님은 충혈된 눈으로 쓰러진 시부모님을 쏘아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만든 짬뽕 레시피 지금 이 순간부터 쓰지 마세요. 저는 제가 허용 못합니다. 쓰다가 걸리는 날에는 고소해버리고 아직까지 쓴 로열티까지 모두 받아낼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날 형님은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고성을 질러대며 어디서 협박질이냐며 발악을 하더군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부모의 추한 모습에 남편은 할 말을 잃고 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곤 아버지의 더러운 돈은 1원 한 장도 받을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와 형님은 더욱 오기로 다져져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는 형님에게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흔쾌히 수락하셨죠. 그리고 하얀 국물 짬뽕은 어떠냐며 신메뉴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저희는 형님에게 개발비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짬뽕의 로열티를 드린다고 했어요. 형님은 외상 걸어놨는데 왜 자꾸 준다고 하냐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합의 끝에 형님의 월급에 짬뽕 매출의 일부 지분을 매달 드리는 것으로 하였어요. 식당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수많은 단골들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주중 점심타임과 주말에는 줄을 서는 진풍경도 여전했죠. 저희 부모님은 놀면 적적하다며 아예 타임제로 알바를 자청하고 아르바이트비를 받아가셨어요. 가끔씩 남편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용돈은 기쁨 2배의 덤이었죠. 부모님은 이러다가 빌딩도 사겠다며 너스레를 떠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넉살 좋게 남편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부모님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바쁘면서도 힘찬 날들이 지나고 있었지만 저희와 형님은 잊지 않았죠. 시부모님이 짬뽕 레시피 사용을 멈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을요. 그들은 여전히 같은 레시피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당장 내일 변호사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소송과 함께 그동안의 로열티까지 받아낼 거라고 했어요. 아마 형님은 그렇다 쳐도 자신들의 핏줄인 소녀까지 모른 척하는 시부모님이 많이 원망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많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얼굴은 많이 어두워졌지만 형님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번에는 정말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혼자 둔 형수님과 어린 손녀를 모른 척하고 보험료까지 꿀꺽할 수가 있는지. 부모님도 남의 것을 탐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느껴봐야 해요. 다음날 형님과 저희는 특허권 관련 전문 변호사를 알아봤고 다행히 특허권 신청 진행을 해주셨던 분이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레시피 특허권 고소는 까다로운 문제이고 승소할 확률이 낮다며 레시피 도용에 따른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신청하자고 하였습니다. 형님은 그동안의 배상이라도 받겠다며 진행해달라고 하셨어요. 소장을 접수하고 보름쯤 지났을까요? 시부모님에게 소장이 날아갔는지 형님에게 당장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은 일하러 가야 하니 안 된다면서 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아침부터 재료 준비와 홀 청소를 하는 시간에 아가씨와 시부모님이 식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필이면 남편이 빠진 재료가 있어 마트에 다녀온다고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시아버님은 들어서자마자 홀에 있는 형님과 저를 손가락질을 하면서 쏘아붙였습니다. 저 고얀 것들. 감히 네 것들이 나한테 소장을 날려. 이 천하의 배류나 같으니라고. 네가 시켰지? 저것은 변변치 못해서 그럴 위인이 못 되는데 그 새치여로 모두를 꼬드겨서 늙은 시부모를 고소해? 시부모님은 이미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를 새치혀로 조종하는 악귀라며 아침에 들어온 재료를 내동댕이 치기 시작했어요. 눈이 뒤집힌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몇 년 동안 형님의 레시피를 공짜로 쓰고 돈을 쓸어 모았으면 기회를 주었을 때 멈추었어야죠. 왜들 그렇게 뻔뻔스러우세요? 그러자 아가씨가 씩씩거리면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는 두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조정한다며 저를 족쳐야 한다면서 흔들어댔습니다. 형님이 말리려고 아가씨의 손을 밀쳤지만 꿈쩍도 안 했어요. 저는 머리채가 한 주문 빠질 것을 각오하고 꼭두각시 조정은 네가 하고 있다면서 아가씨의 팔을 세차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아가씨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촥촥. 연달아 양 볼때기를 벌겋게 만들어 놓고서야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죠. 그 소리에 시모가 펄쩍 뛰면서 저에게 덤벼들어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형님이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때 출근하시던 엄마 아빠가 시모가 때리는 것을 보셨어요. 아빠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소리쳤고 한 걸음에 달려온 엄마가 아니 이 여편네가 미쳤나? 감히 누구한테 손찌검이야? 내가 당신한테 맞으라고 내 딸 결혼시킨 줄 알아? 말씀하시고선 시모의 뺨을 후려쳤죠. 시모는 휘청거리면서 아가씨를 부둥켜 안고 주저앉았어요. 엄마는 그래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주방으로 냅다 달려가서는 빈포대에 남아있던 밀가루를 들고 나와서는 그들의 온몸에 휙하니 퍼부어버렸습니다. 밀가루를 허옇게 뒤집어 쓴 그들은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면서 망할 여편네라느니 모녀가 똑같은 악귀 아니랄까봐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낸다느니 하면서 악을 쓰더군요. 경찰에 신고를 한 아빠가 시아버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마지막 충고를 날렸습니다. 그동안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더럽게 돈 벌어서 뭐에 쓰시게요? 죽을 때 조승 가지고 가시게요? 모두 자식들 위해 주려고 돈 버는 겁니다.
늙은 우리야 그냥 밥 먹고 살 돈만 있으면 되지. 에휴, 그렇게 아끼기만 하다가 똥 되는 것도 몰라요. 자식 하나 보내놓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시아버지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 똥이 되든 죽을 때 가지고 가든 자신이 알아서 한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아빠는 시아버지의 그 모습에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더군요. 아마 가망이 없어 보이셨겠죠. 잠시 후에 마트에 갔던 남편이 돌아왔어요. 홀의 험한 난장판을 보고는 입이 쩍하니 벌어졌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향해 핏발선 눈과 억누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들이 내 부모이고 형제라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네요. 형이 그렇게 허망하게 갔는데도 느끼는 바가 없었어요. 당신들 뜻에 맞추려 살면서 기 한 번 못 피고 매일 뼈 빠지게 일만 하다 죽은 당신들 자식이라고요. 이럴 거였으면 뭐하러 태어나게 해서 이 꼴들을 보게 하는 겁니까? 이젠 제가 당신들을 안 볼 겁니다. 먼저 용서해달라고 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볼 겁니다. 남편의 슬픈 절규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동안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과 아가씨를 영업 방해죄와 기물파손죄 등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죄목을 갖다 붙였습니다. 시아버님은 경찰에게 대들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맞았다며 민중의 지팡이면 일 똑바로 하라면서 사태질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 명예훼손죄를 추가당하고 싶냐면서 경고를 날렸죠. 경찰서로 모두 연행된 그들은 그때까지도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꼿꼿하게 버텼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합의는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남편도 마음을 굳게 먹은 듯 차라리 많은 벌금형을 받았으면 좋겠다고까지 하더군요. 어차피 안 쓰면 똥될 터이니 그 돈으로 나란히라는 곳에 쓰이는 것이 낫다고 했죠. 경찰서에서 돌아오니 친정부모님은 저의 얼굴을 만지면서 괜찮냐고 하시며 상처가 난 곳에 약을 발라주셨어요. 그러고는 마음이 많이 다쳤을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많이 속상하지. 그런데 사돈들이 너무하셨어. 그깟 돈이 뭐라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휴.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따라주는 소주잔을 받아먹기만 하더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님을 자신의 손으로 고소를 하고 왔으니요. 그날 밤은 남편이 마시는 소주만큼이나 쓰디쓴 기분으로 잠든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모와 아가씨는 날이 지날수록 겁이 났는지 합의를 해달라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법대로 하자는 말에 다시 악담만 퍼붓고 끊기를 여러 번이었고 시아버님은 형님에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래, 그깟 레시피 사용료 주면 될 거 아니냐. 100만 원 당장 보낼 테니 대신 네 동서에게 고소 취하라고 설득을 해다오. 아, 참나. 꼴랑 100만 원이라뇨.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지나가던 개가 비웃을 겁니다. 그 짬뽕으로 입소문이 나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꼴랑 100만 원이라뇨. 결국 법정은 형님의 편을 들어주며 즉시 레시피 사용을 멈추고 그동안의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내렸어요. 또한 영업방해죄와 기물파손죄, 폭행죄까지 가중을 받게 되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항소했지만 반성을 안 한다면서 300만 원의 가중 벌금형만 더 받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분에 못 이겨서 몇 번이고 저희 식당 앞까지 찾아와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아유, 이 잡것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이 그러고도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냐? 쫄딱 망했으면 좋겠구나.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모도 고소하는 폐륜아입니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만든 음식을 사 먹어야 하겠습니까? 아우, 참말로 가지가지 하더군요. 손님들은 시댁 식구들의 횡포를 보고도 변함없이 저희 식당의 음식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그동안 베풀었던 인심과 매출이 많이 늘면서 복지관 같은 곳에 음식 기부를 하면서 인정을 받은 듯 보였어요. 모두가 저희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많이 버는 만큼 많은 곳에 음식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가버리는 동안에 시부모님의 식당이 결국에는 폐업을 했다는 소식과 아가씨가 식당의 보증금과 권리금, 그동안 매출에도 손을 대서 몇 억을 해먹고 튀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끝내는 믿었던 자식한테 당한 꼴이 되셨죠. 게다가 재료를 그렇게 아끼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처음에 맛처럼 좋았을 리가 없죠. 손님들은 약간의 변화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거든요. 게다가 음식을 재활용한다는 소문과 인심이 안 좋다는 소문까지 무성해서 손님들도 그런 식당은 찾아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후로 시부모님은 거의 바깥 출입 없이 문을 꼭 걸어 잠근 채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걱정이 될 법도 한데 그런 티를 안 내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뵙고 와라 했는데도 아직은 아니라는 말만 합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언젠가는 남편의 다친 마음이 열릴 날도 오겠죠. 그날이 오면 시부모님도 뭔가 깨달음을 얻으실까요? 아니면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꼿꼿하실까요? 그들에게 법대로 처리하고 싶은 만큼 갚아주었다고 생각을 해도 저 또한 씁쓸하니 가슴 한편이 쓰려오는 것은 왜일까요? 그런 씁쓸함을 뒤로하고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을 오픈하러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붉은 해가 떠올랐듯이 힘차게 시작해보려고 하니까요. 앞으로 제 앞날에 얼마나 더 많은 기막힌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과 힘겹게 싸웠던 시간들만큼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무척 힘든 시간들이었으니까요. 아직까지 긴긴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